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8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자기 주장하는 게 있고 다 자기 가치관이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통합이나 서로의 의견을 뭐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외모라는 게 아름다움, 예쁘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김정숙 여사 외모 부분을 상당히 좀 인상을 좀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큰 고모님하고 많이 분위기가 비슷하세요. 나이 연배는 도 그런 것 같고, 나이 연배는 저희 고모님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웃음 얼굴 표정이나 뭐 전체적인 분위기나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자체만으로 이제 뭐 좀 저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좋았는데 김건희 여사라고 하긴 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의 외모에 대해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을 때 아니 뭐 저런 여자가 부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2년생인가 71년생인가 모르겠어요. 뭐 72년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하고 이제 1년 차인데 집사람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아가씨 때 모습하고 또 우리가 나이 먹어서의 모습하고 참 저는 그 나이 먹었을 때 모습이 이제 집사람 얼굴 봤을 때 너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학교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한 엄마로서 또 전체적인 또 나이에 맞는 20대 때, 10대 때 예쁜 얼굴이 있고 나이별로 그렇게 예쁜 얼굴이 좀 다르죠. 만약에 지금 현재 아이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 제 나이 정도 돼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머리도 좀 벗겨지고 영 아닐 겁니다. 표정이 물론 뭐 또 이렇게 멋지게 늙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40대 이후의 얼굴은 아무래도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단순히 뭐 얼굴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어떠한 표정을 많이 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굴 근육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이 찡그린 사람은 아무래도 뭐 찡그린 부분이 많을 테고 근데 이 유튜브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짤이죠 유튜브에 짤 중에서 뭐냐면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자애 저는 뭐 여사라고 부르는 거에 치뭐 뭐 나이 차이도 뭐 별로 안 나는데 뭐그 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맵시 몸 맵시나 차이가 더 뭐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참 나이가 못하는 거죠. 50대의 저 몸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 나이가 됐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노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운전도 많이 하지만 뭐 따로 뭐 크게 운동하는 건 없지만 노동을 그래도 뭐 항상 좀 이렇게 하는 편인데 신체적인 노동을 좀 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그 20대 30대의 몸매를 가지려고 하는 거 그때 피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재앙이에요. 흉측한 일이에요. 저희 나이 정도 되면 그 아저씨들 뱃살 나오는 게 맞고 우리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 나이에 맞게 몸매가 바뀌는 게 맞아요. 제가 집사람들 이렇게 딱 보니까 어깨하고 그 힙, 허리 부분하고 그 뭐 호르몬 변화도 있고 나이에서 오는 거, 출산에서 오는 거 확실히 바뀌어요. 바뀌게 딱 느껴져요. 느껴지고 어깨도 예전에 아가씨 때는 상당히 이렇게 작았는데 확실히 어깨 부분이 커지고 힙 부분이 좀 빠지는 그런 것도 보이고 골반 자체도 바뀌고 그러니까 출산한 여성에 대한 몸매를 가지고 20대 때 비교하는 그 아주 무식한 그 진짜 수준 떨어지는 삶을 안 살아본 애들 그죠?
세상이 뭐 부자면은 뭐 부가티나 뭐 이런 스포츠카 끌고 다녀야 되고 돈 써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부자인 걸로 생각하는 애들. 예, 그 수준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이야기 논쟁을 하다 보면 참 어이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친구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사업 해가지고 잘 산다고 뭐 본인들은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잘 사는 거냐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에 진짜 나이가 지나서 삶의 가치, 인생을 잘 사는 거냐, 그죠? 굳이 애써서 저런 뭐 찡그린 표정의 사진을 올려놓고 예,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 어? 몸매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젊다. 아니 나이 차이가 거의 이모하고 조카 나이 차이인데 그리고 이걸 떠나서 아이 보기도 짜증난다. 이 댓글 보면 참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무슨 술집 잡부들 뭐 얼굴 평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머님 같고 큰 어른 같고 이렇게 딱 보기에 우리가 후더분하고 좀 하여튼 있죠. 그죠? 예, 든든한 예, 항상 그 좀 따뜻하게 그 밥 한 끼 챙겨줄 수 있는 예. 우리나라 정서에 참 그 친척들이라는 인정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항상 밥 먹었냐? 그죠? 예, 밥 먹었다고 해도 밥을 내놓죠. 왜? 어, 미안하니까 밥 먹었다고 보통 이야기 또 하니까. 예, 진짜 먹었는데 그래도 또 내놓으면 또 이렇게 예, 먹게 되는. 글쎄요. 부동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유튜브 이렇게 보면 마치 세상이 인간미 없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부의 가치 기준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특히 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라는 자랑 이야기 쉽게 하는데 부동산으로 진정 돈 버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벌었다라고 진짜 소문나서 좋을 거 없어요. 왜? 돈 빌리러 오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리고 또 하나 세무조사도 있겠죠. 예,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은근히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아마 트라우마들 많이 느낄 거예요. 어설프게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뭐 내 집이 50억이니 30억이니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집 팔고 예, 세금 내고 지방으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제차, 그러니까 외제차라기보다도 예, 큰 차를 끌고 다니면 당연히 유지비가 많이 들죠. 예, 큰 차 끌고 다니면서 유지비 때문에 내가 그 못 끈다라고 하면 부담된다라고 하면 그런 차를 사면 안 되죠. 오히려 경차보다 못하죠. 기름값 없어서 어디를 못 간다라고 하면 저는 뭐 경차는 거의 다 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주로 모닝 타고 다니는데 좋은 건 뭐냐면 주머니에 돈 없어도 어디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몸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씨 돈도 없는데 또 저기를 갔다 와야 돼?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아요. 예, 뭐 제가 그렇게 뭐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맞는 것을 가졌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 시내에 특히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재테크 차원이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싸니까 마치 돈 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 세금 폭탄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 예. 이 세금은 어 바뀌어요. 우리 소급주의가 적용이 돼요. 내가 취득 당시에 뭐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이만큼 더 삥을 뜯고자 하면 예, 바꾸면 돼요. 그냥 자기네들이 바꿔서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강남 집값들 자꾸 부러워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지금 30억짜리나 40억짜리 아파트를 주면 그죠? 아니 공짜로 주면 뭐 차포 다 띄고 해도 뭐 남으니까 좋겠죠. 30억짜리 30억이 있다라면 저는 강남 아파트 안 사요. 설사 그게 뭐 100억짜리가 3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30억이면 세금 안 내고, 우리 오히려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농지를 사는 게 낫죠. 농지에다가 나무만 몇 개 꽂아놔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뭐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가서 뭐 굳이 예.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전세로 사는 것을 뭐 10년 전 이야기이지만 전세로 사는 것을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우리 저기 뭐야 신혼부부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 도움 받아서 전세로 이렇게 해서 부담 없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신혼부부들이 전세로 살게 되면 야 이거 돈 모아서 내 집 사야지라는 생각 못 해요. 그 나이 때는. 그리고 그 나이는 또 쓰기 바빠요. 그 나이대 그렇잖아요. 노인네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전세로 3억에 들어갔는데 그 단지는 5억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내 눈높이가 5억에 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만 그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소비가 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20평대 아파트 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전세로 30평에 산다. 그러면 내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집안의 가구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아이들 과외시키는 거나 이런 걸 갖다가 30평에 맞춘다고. 예.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고 자 집값만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거기서 또 박탈감이 오죠. 그러니까 아이들 대학생 남학생들을 신용불량자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걔한테 멋진 차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 타고 다녀라. 그죠? 그러면 거기서 진짜 현명한 애는 그 차를 갖다 팔겠죠. 싸게라도. 손해보고라도 팔고 자기한테 맞는 자전거를 사든지 뭐 경차를 사든지 뚜벅이를 하겠죠. 그리고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남자아이들은 가오 잡고 싶잖아. 좋잖아. 남들이 부러워하잖아. 여자애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어. 그런 걸 보고 좋아하는 여자들은 결국은 또 그런 걸 가진 또 다른 남자들을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차를 좋아한 여자들은 그 차를 가진 다른 남자도 좋아한다니까요. 내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꼬시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데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 괜히 그 특히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아니죠. 요즘은 이제 결혼한 30대, 30대, 40대 여성분들이 나이를 떠나서 결혼하고 나서 출산해서 이제 그 이렇게 살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지 미리부터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월세로 시작하세요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전세를 해주고 싶죠. 그 월세 내고 뭐하고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근데 아 이게 우리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 건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를 지출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버는 자랑 하지 말고 예? 쓰는 거 잘 쓰라고. 예. 돈 많이 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간 저축할 수 있는 양이나 평생 모을 수 있는 돈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그 앞에 김건희 여자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예, 그 부분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결단력 부족함과 그 특히 부동산 제도에 대한 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 이재명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그렇게 막 대놓고 싫어할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판을 그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그죠?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그것이 답이고 본인들을 마치 무슨 뭐 구국의 지도자인 것 마냥 이런 그 리더인 것 마냥 그 사회적인 뭐라 그럴까요? 지도 계급? 뭐 좀 제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잘 적당히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게 싫어요. 예.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나쁘지 않죠. 예, 좋은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이 가난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이미 너무 부자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더 큰 부자를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중산층이 어느 정도까지 더 끌어올라올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사회 분위기로 가야만이 발전하는 거지. 예전처럼 진짜 밥 세끼 걱정하면서 다 고만고만하게 살던 시절에, 그죠? 절대 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때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원수가 필요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 주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겁니다. 뭐 물론 뭐 10년 전부터 주장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10년 동안 보면서 더 확고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고 10년 전보다. 자, 제가 지금 그 상계동 아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가관인 게 뭐냐면, 자, 조합원들이 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예, 조합원들이 땅을 내놓는 거고, 우리가 이걸 보면 좀 화면 좀 이쪽으로 광고가 옆에 있어서 그, 자, 재건축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땅도 조합원들 거예요. 땅도 물론 이제 그 철거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는 땅이 절대적으로 가치를 하지, 사실은 건축비는 중요치 않거든요. 지금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이 넘지는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 공사비 자체가. 그런데 지금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600, 700까지 뭐 이야기를 공사비를 얘기해요. 평당 지금 자재값이 올라가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뭐 400, 450, 500까지 이야기하던 게 이제 지금 한 700, 뭐 800까지도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제 단지마다 좀 성격이 좀 다른 거고. 자, 땅이 내 거예요. 땅이 내 건데, 자, 집을 철거를 했어요. 다 집을 지면서 우리가 용적률 가지고 뭐 물론 건물을 더 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땅 지분을 나눠줘서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걸 떠나서, 그죠? 철거비하고 뭐가 들어가요? 아유, 목이. 철거비와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하는 기간에 대한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59m 제곱이라는, 지금 현재 화면에 보는, 지금 아마 화면 잘 안 보이시겠는데 뭐 굳이 봐야 되나요, 글자를? 예, 그냥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화면을 띄우는 거지 뭐. 네, 한번 봅시다. 예, 아니, 그죠? 예. 아, 59m 제곱을 받기 위해선 3, 4억 원을 조합원이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4m 제곱을 내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5억을 낼 거라 추산을 한다고 지금 상계동 주공단지 재개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59m 제곱이면 20평이에요. 84m 제곱이면 그래 뭐 분양 평형으로, 평이 아니라 평형으로 참 용어도 이상한데 35평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해도 3억 5천이지 않습니까? 3억 5천인데 5억을 내래요. 아니 땅은 내 거였잖아. 땅 일부를 일반 분양으로 팔았잖아. 그죠? 아니 3억 5천이잖아요.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이면. 예, 또 특히 상계동이 무슨 뭐 저기 압구정 저기 뭐 강남에 있는 그 정도의 아파트 수준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냥 터프하게 평당 1,000만 원 잡자고. 20평을 내가 봤는데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건물 공사비가 2억이에요. 1,000만 원씩이라고 해도 2억이에요. 2억이고 철거비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냥 한 1,000만 원 들었다고 합시다. 네? 뭐 1,000만 원이 더 들 수도 있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전체를 철거하는 거니까. 뭐 더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뭐 제가 잘 정확하게 계산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추정적으로 들은 얘기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죠? 내가 20평을 봤는데
3억에서 4억을 내래요. 더군다나 내 땅 지분을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의 땅 지분을 내가 재개발하기 전에는 재건축하기 전에는 20평이었던 것이 재건축하게 되면 뭐예요? 10평으로 줄어들죠. 15평, 10평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내 땅을 반으로 줄이고 예? 공사비도 다 내가 내고 짓는데 돈을 더 내래. 그 땅 파는 돈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내 공사비를 왜 어? 직접 졌을 때는 20평이면 2억밖에 안 드는데 이게 왜 3, 4억이 되는 거예요? 신기할세? 싸움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비용이냐면 그동안에 들어갔었던 업무 추진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또 이제 뭐 광고비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비용들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마치 그 우리 그 보일러 오래된 거 보상 판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일러 새 거가 40만 원인데 권장 소비자 가격이 40만 원인데 당신이 헌 보일러를 가져오면 10만 원 보상해 준대요. 내가 이거 공무상 줘봤자 만 원밖에 안 주는 보일러를 10만 원이나 보상을 해줘? 그러면 보상을 받고 이걸 하겠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권장 소비자가로 사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40만 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현금가는 30만 원인 거야. 예? 보상 판매가 아니어도 30만 원에 들어가는 걸 나는 보일러까지 떼어다 주고 내 보일러까지 떼어다 주고 40만 원에 사면서 또 무이자 할부해 준대. 30 이자가 사실은 포함된 거잖아요. 무이자 할부라는 것들 자체가. 이게 몇 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두 배, 세 배 늘어납니다.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게 뭐냐면 금융비용이에요. 금융비용.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요. 그 신탁회사에 맡긴다라는 것 자체도 그 수수료 자체도 본인들은 우리가 더 정직하게 더 잘합니다라고 하는 조합장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해요. 맞는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예요. 이러나 저러나 다들 뭐냐면 당연히 그죠? 예, 당연히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게 시장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참 웃겼던 게 뭐냐면 법무사 등기비예요. 과거의 법무사의 등기비의 책정 기준은 아날로그 기준이에요. 도장 찍고 확인하고 또 그 서류 하나하나 만들고 이 비용들이 적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요.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예. 아니 동호수 다 저기 뭐야, 네? 동호수만 달리 쓰면 되잖아요. 가격 다 똑같아. 뭐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법무사비는 줄어들지 않아요. 예? 그 수수료 자체가. 제가 부동산 유통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뭐 집값이 비싸다, 뭐 땅값이 비싸다. 아니, 그건 다른 문제예요. 집값하고 땅값하고 비싸서 뭐 그걸 낮춰야 된다? 그 가장 바보 같은 어리석은 애들의 그 저기 댓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치킨이 닭 한 마리가 얼만데 왜 치킨은 이거의 가격에 파냐? 이런 얘기하는 애들. 거의 초딩 수준이에요. 그죠? 아르바이트비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예? 그 가격에 와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그 구조가 있잖아요. 튀겨지는 그 구조와 비용과 광고비와 뭐 여러 가지들이 붙잖아요. 자, 이걸 갖다가 얼마나 누가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뭐예요? 고객들한테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추냐. 이자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고대의 그 중국에서 온 자기, 그죠? 유럽에서 굉장히 귀족들한테 비싸게 팔렸죠. 그 도자기가 하나의 보석처럼.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도 그런가요? 물류라는 게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옛날처럼 실크로드로 그걸 갖다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중동의 실크로드에 대한 무역이 무너지긴 했지만. 자, 우리가 지금 그 식품이라든지 뭐 많은 물건들을 보면 특히 공산품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소비자가 살 때 굉장히 비쌌었던 물건들. 그런데 이게 온라인 되면서 가격이 오픈되면서 싹 무너졌죠. 네,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컴퓨터 조립해서 뭐 팔고, 제대해서 이제 잠깐 그 컴퓨터에 뭐 조립해서 판매하고 하던 뭐 이런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할 때 참 초창기 때는 컴퓨터 두 대만, 친구들 컴퓨터 두 대만 해주면 컴퓨터 한 대 값이 남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마진폭이. 나중에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는 식으로. 현재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 가격이 무너졌어요. 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유통망이, 유통망이 다양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전엔 소비자가 가격을 몰랐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지정돼 있었고, 그죠? 선택의 폭이 적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금 주택 공급 형태가 재건축이라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아파트가 설립되는 과정에 대한 금융 시스템, 그리고 인허가 되는 문제, 또 그것을 또 법적으로 뭐냐면 공공 분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내가 분양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한 채씩 팔게요. 난 청약통장 관심 없어. 이거 안 돼요. 공동주택은 공공 분양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대수를 줄여서 뭐 미니멀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또 단지 사이즈가 작으니까 안 되죠. 자, 이런 절차와 시간과 과정 속에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만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쉽죠. 왜? 아니 뭐 건축값이 한 2, 30% 올랐대. 그러니까 저 아파트 값이 한 15% 정도, 10% 정도 올랐대. 이해가 돼요. 납득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모르는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지금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또 그 무당 같은 선동하는 애들이 뭐냐면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도 된다. 그럼 시장에서 서로 경쟁이 싸게 나올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본인이 건설회사 만들어서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네. 이 구조의 비용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남는 돈은 크지 않는다니까요. 대장동 사건처럼 뒤에서 기생충 마냥 빨대 꽂고 빨아먹는 인간들이 수십억씩 그냥 가져간다니까요. 얘네들이. 예? 그 과정에서 누수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비용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 유통 구조를 갖다가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어? 그렇잖아요. 내가 땅값이 있어요. 건물값이 있어요. 그런데 땅값, 건물값, 또 이것을 아파트를 짓는데 1, 20% 정도 가격이 더 비싸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잘 못하니까. 그죠?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그것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금값이 한 돈에 30만 원을 합시다. 그런데 금반지를 멋지게 아주 디자인해서 한 돈을 만들어 줬어요. 그것을 갖다가 4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디자인이 또 굉장히 명품 디자인이야. 특정한 디자인. 그럼 5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찍어서 나오는데, 그죠? 찍어서 나오는데 이게 그냥 비싸. 왜 비싼지를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 대장동 사건을 저는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상호저축은행부터 해서 뭐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 대장동의 그 천화동인, 예, 그 사람들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 그때 욕심의 끝에 이렇게 파탄이 난 거지. 사업가로서 그 시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산전수전 진짜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걸 성공해낸 거예요. 부러울 정도로 솔직히. 예. 자, 제가 재건축 이제 점점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라고 했죠. 예. 이게 계속 터집니다. 계속 이거 분쟁하다가 결국 또 누가 뜯어가냐? 변호사들이 또 다 뜯어가요. 예. 5% 10% 칼질 쉽게 들어옵니다. 예. 성공보수? 예. 도대체 왜 내가 저 성공보수를 줘야 되는지 나중에 그 업무 맡겨놓고 일 처리하는 거 보면 황당해요. 근데 줘야 된대요. 예. 그래야 된대요. 그냥 그거야. 그냥 룰이 없어. 앞뒤가 없어. 예. 그래야 일이 된대요. 예. 야, 참.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신규로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모든 부의 가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사회에 이익을 주었을 때, 그죠? 사회에 뭔가 기여를 했을 때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우주에서 혼자 다이아몬드를 캐고 금광을 캔다라고 해도, 그죠? 나한테 송금 하나도 안 해줘요, 지구에서는. 왜? 아니, 네가 가지고 온 다음에 문제지. 네가 안 가지고 오고 있는 이상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거기서 뭘 하던. 뭔가를, 우리 농사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농부가 일을 해서 생산량, 그 곡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제조업도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만히 있었을 때는 쓸모없는 돌멩이를 갖다가 이 돌멩이로 만약 어떤 석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석상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뭔가 가치를 만들었을 때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제가 부동산 유통의 과정에 대한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예전에는 그것이 어떤 그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아파트나 집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만들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이게 갑자기 만들어낸 시스템이 아니죠. 그죠? 우리 주택 청약도 뭐예요? 국민들한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까라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LH도 마찬가지죠. LH도 똑같은 목적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일본에서 지금 쓰는 팩스하고 같은 존재예요. 부장이 팩스 쓰는 게 익숙해요. 자기는 이메일 몰라. 들어가는 거 싫어. 로그인 싫어. 어차피 뭐 직원들이 하는 일인데. 예? 그냥 나는 야 서류 보내. 받아 정리해.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밑에 직원들의 고충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나는 부장이니까. 그냥 팩스 멀쩡한데 좀 쓰면 안 돼? 야 팩스를 그동안 일 잘했잖아. 팩스를 쓰자. 예? 계속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LH 체제와 주택 청약 체제 그리고 관군에서 허가를 내고 지금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뭐 시공사들 시행사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 안에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빨대 꽂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들 왜 그런 게 생겼어요? 응?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니 그죠?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맞는 시스템이었고 혁신적인 거였고 필요했지만 이제는 맞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다만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기득권들이 이게 좋거든. 자기한테는 이익이거든. 이게 돈 버는 장사거든. 그죠? 자, 부동산 유통혁명을 위하여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기득권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씨, 진짜 열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예? 억울한 사람이. 근데 이렇게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뭐 나중에 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 여러분들 그냥 이 가격이 왜 이렇다라,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게 왜 오른, 뭘까? 이 분담금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분담금은 계속 커져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 조합원들의 의식 수준이 그 이익을 가져갈 만큼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땅이고 내가 재건축이니까 이익을 가져가겠다. 나도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야. 라고만 욕심만 부리고 있는 딱 거기까지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 업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거 대외적인 건 뭐예요? 다 누군가 하죠. 종업원이 하죠. 결국 걔가 가져간다니까 이게. 예. 마치 계약서 하나 쓰고 내가 부동산 하나 썼으니까 투자한 거예요. 저는 이만큼 돈 벌어야 돼요. 라는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해요. 재건축 조합원들을 보면.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당신네들의 수준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재건축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대단한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런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죠? 하죠. 심지어는 그 오비 오비라고 하던데. 예. 맞나 모르겠어요. 자,
조합 설립 과정이나 뭐나 이 도장 받는 팀이 있어요. 그럼 두 당 얼마씩 도장 하나씩 받아오는데 얼마씩 계산을 해요. 이거 자체가. 예? 왜 그 돈이 들어가야 돼요?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집을 분양받을 때 들어갈 비용인데, 예? 여러분이 도장 찍어주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예? 그런데 왜 도장 받는데 돈이 들어가냐? 예? 거기 따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 따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면서 내가 손해 볼까봐 무조건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어?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거든. 예? 주최 측이 주체가 조합원들이어야 되고 조합원들이 수준이 같으면, 예? 어디든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응집한 것 자체만으로 그거는 경쟁력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만 앞서요.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마치 얼마 투자하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자기만 억울해하고 말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돈 벌었다, 뭐 투자하면 돈 벌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중에 팔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돈인 거죠. 그리고 지금 특히 얘기하는 게 기존에 살았던 사람이 여기에 정주를 못 한다. 그죠? 그런데 서울시 아파트는 정주 안 해도 돼요. 왜 정주해야 되는데? 시골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죠? 내가 거기에 조상의 뿌리가 있고 뭐 그걸 떠나서 생계 형태나 뭐 많은 형태들이 시골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서울은 뭐예요? 내가 101동에 살다가 102동에 사나, 내가 3단지에 사나, 5단지에 사나, 뭐가 문제인데? 예? 내가 상계동에 사나, 하계동에 사나, 뭐가 문제인데? 이웃 할머니하고 못 보게 돼서 같이 교회 다니다가 아니 못 보게 돼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소리예요. 의미 없어요. 다른 형태예요. 그죠? 우리 시골 마을을 재개발해서 그죠? 거기 공동체를 이루던 삶의 공동체를 이루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쫓겨나는 뭐 이런 개념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할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갖다가 그렇게 과대 포장으로 끌어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냐면 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사 나오고 그런 얘기 있었죠. 박원순 시장 때는 저기에 있는 들고양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이제 다 재건축하고 부시려고 하는데 들고양이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피켓 들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어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금 그 무당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집값 떨어지는 거 맞출 날 기다리면서 계속 굿하는데 그 인디언들의 기우제라는 말이 있죠. 인디언의 기우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돼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다가 비가 오면 자기가 맞춘 거야. 자기가 비우게 한 거야. 내가 기우제를 통해서.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대한민국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죠? 예. 국가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식으로든 집값을 부동산 값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국가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으로 돌아가요.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80%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에요. 어떻게 개발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집값을 안 올릴 수 있어요? 세금이 줄어드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보유세는 적고 양도세가 많단 말이에요. 투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집값 상승률이 꺾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양도세는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내요. 내가 10억에 주고 사서 9억에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내? 그죠? 10억에 주고 사서 11억에 팔았는데 12억에 팔았는데 나 1가구 1주택이야. 세금 안 내. 결국은 이것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화되면 보유세가 높아지고 양도세 자체는 줄어들고 상속세나 증여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도기예요. 과도기인데 이 뭐
제가 지금 이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뭐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그죠? 그동안의 성장세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건강하고 가정의 평화예요.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쟁력은 그거예요. 어차피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재산이 떨어져도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잃으면 그 사람들은 회복 못 해요. 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재용이가 예전에 이병철 회장처럼, 아니면 그저 선대에 그저 이병철 회장처럼 다시 시작해서 삼성이라는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예? 삼성전자는 떨어지면 이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없었던 사람은 내 몸 멀쩡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내 정신 마인드, 그죠? 내 가족들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이냐, 이런 거부터 지금 불경기 때는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도 없으면서 재테크한다고요? 돈도 없으면서 투자한다고요? 집값 내리면 집 산다라고는 치고 참 어이가 없어요. 그것도 돈 있어야 사는 거예요. 돈 있어야. 참, 네. 내리면 산다고? 예? 그런 게 안 와요. 참들 보면, 우리가 이제 경쟁력, 그 생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운동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는 오히려 그 가난함이 성공의 기회를 준 거죠. 예. 물론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견뎌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거고. 아,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도 뭐 이야기를 해 나갈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그 책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유튜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너무 좀 가벼움도 있고, 예. 지금 이제 책 한 권을 끝내서 이제 다음 주나 하나 나오는 책이 있는데, 참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런 거죠. 책은 우리가 거기 들이는 정성이 좀 다르죠. 확실히. 예, 내용 하나를 담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광개토 대왕비 같은 그 커다란 돌에다가 만약에 당신이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낙서의 글을 갖다가 새기겠다? 새길 수 있겠어요? 그 돌멩이 값하고 그 새기는 비용을 생각하면? 예? 그죠? 새긴다라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하려고 하겠죠. 천년 후에도 읽혀질 수 있는 이야기를. 트위터처럼 가벼운 데에서는 가벼운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장난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특히 인터넷에 그 쓰레기 같은 애들 보면 또 말꼬리 잡고 그 사람의 인격 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래 봤자 쓰레기예요. 아이고, 저는 이제 오늘 주말이라서 제가 딱 확실히 변한 게 있어요. 예, 주말은 무조건, 예, 무조건 가정을 챙깁니다. 예, 어제 이제 아이들 딸아이 이제 좀 먹을 거 사다 줬는데 얘가 조금 오늘은 이제 집사람하고 내일은 아들 녀석도 좀 챙기고, 음, 그래요. 얘 막 어느 순간 돈을 쫓아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뒤돌아보고 멈춰야 되더라고요. 그죠? 예. 내가 힘 있다고 계속 쫓아가다가는 돈을 쫓아가다가는 돈 앞에서 내가 쓰러진다. 뭐 그냥 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고, 네, 이제 구독자가 3,000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구독자를 이제 제가 지금 빨리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예, 의도된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예, 유튜브는 뭐 한 진짜 100만이나 돼야지 돈이 될까? 예, 돈이 안 되죠. 근데 적어도 그죠? 한 10,000명 이상은 돼야, 구독자가 10,000명 이상은 돼야 이것이 이제 어떤 홍보 채널로서, 예, 어떤 중심 채널로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